네, 다음 주 중에 새 정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점령군에 빗대 비판했고 인수위 측은 부적절한 거친 언사라고 맞받아치며 날선 신경전이 오갔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우영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과 인수위가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민주당의 윤호중 위원장이 인수위가 월권 행위가 도를 넘었다, 안하무인격이다,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좀 비판 수위가 좀 이례적으로 높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매우 거칠죠. 민주당에서 지금 인수위 출범 직후부터 예. 사실 윤석열 당선인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부터 계속 했습니다. 뭐 망난이란 표현도 쓰고 K 트럼프라는 말도 하고 그런데 사실 대선이 치열했던 건 사실이고 초박빙의 결과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건 사실인데 대선 직후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야당 입장이 된 현 여당이 그래도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고 계속 이제 비난 공세,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뭐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인수위를 점령군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방선거 전국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그런 책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자금이 4조 2천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은행의 지금 회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고 누가 봐도 소위 친정부 성향의 회장입니다. 이분이 임기 다 마치고 연임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동기동창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 임명을 이제 한 상황인데요. 이 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속 승진을 했던 분이고 이런 상황인데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해야 하는데 일종의 알박기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국민 여론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알박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조선일보 보도도 나왔지만 원래 예정됐던 이 소위 말해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그걸 선거 전날로 앞당겨서 또 소위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 마지막 지금 대통령 임기를 앞두고 이 산업은행이 현 정부하고 저는 교감이 있었다는 그런 짐작을 하는데 어찌됐든 대우조선해양의 알박기 인사가 있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위원 공석 2명도 소위 말해서 현 정부에서 그중에 한 명을 하려고 했다가 감사원에서 이거는 감사원장이 지금 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감사원이 인사 재청을 한다면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적절하지 않다고 한 다음에야 소위 말해서 그 인사하려는 의도를 이제 스톱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정부가 이 새로 들어올 정부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건 틀림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알박기 논란 또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좀 사퇴를 종용했다. 또 방송사를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두고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좀 조목조목 비판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정권을 견제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당선인과 어떤 날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좀 지방선거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도 보시는지요? 그 인수위 2개월이 앞으로 5년의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향방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이때 그 의제를 어떤 의제를 담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 사실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 혹은 종편 그런 데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공수처장의 진퇴를 논의하고 이렇게 마치 이제 뭐 점령군 같아라는 표현이 거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제, 예. 국민들이 봤을 때 누구나 공감 갈 만한 그런 사안들을 놓고 인수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점령군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모양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행태거든요. 야당이 된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견제의 칼날을 날린 것이고 이제 그걸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듣고 예. 국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인수위 활동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되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율 경영을 매우 강조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산업의 위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의 M&A 논의도 있었고 매우 어떤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은 범국가적으로 이런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건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지.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그 사람은 사실 대우조선에서 오랫동안 전문 경영을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좀 기업이 어떻게 경쟁을 이어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이걸 마치 어떤 그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로 몰아가지고 새로운 알박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좀 비춰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런 차원에서 좀 해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 그런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볼 때는 여든 야든 시대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여당이 잘하면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예. 여당이 잘 못하는데 야당이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또 야당에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제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료로 1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좀 벼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사실 의석수가 172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국회를 좌지우지 뭐 할 수 있고 그동안에 좌지우지 해왔죠. 예를 하나 들자면 공수처 이야기하셨는데 공수처장 추천권과 관련해서 원래 야당한테 비토권 주기로 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었어요. 야당이 반대하니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너희들한테 비토권 주니 이거 문제 없다. 너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했는데 막상 공수처장 추천할 때 야당이 비토권 행사하니까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 비토권 덜어내고 하루아침에 법을 또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부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할 때 명분이 약하다면 새 정부 출범의 발목 잡기로 국민들은 생각할 거고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아마 큰 패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하고 총리 후보자를 정말 치밀하고 정밀하고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했던 잣대 그대로 민주당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에 미달한 후보자들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밀어붙였어요. 흠결이 있는데 뭐가 어때서 해서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그런 태도와 달리 이제는 소위 어떤 약점을 뭐 작은 약점이라도 잡아가지고 침소봉대해서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임명 동의안 부결하면서 예.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이 여당일 때 행동과 정 다르게 비칠 가능성도 크다. 그럴 때 국민이 어떻게 그걸 볼지 민주당은 그걸 헤아려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총리를 지낸 분이고 인사청문회를 다 통과를 했던 분입니다. 또 총리 후보자로서 국회 임명 동의안 다 통과가 돼서 총리가 됐던 분인데 예. 뭐 그 이후에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김현장 고문으로 지금 있으면서 받은 보수가 사실은 우리 이제 뭐 중산층이나 서민의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그 보수에 합당한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 지금 대한민국이 뭐 경제, 민생, 안보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이 모든 걸 살펴서 우리 국가를 도약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경륜 있는 총리 후보자임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그 보수 문제 가지고 과연 임명 동의안을 부결했을 때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민주당이 론스타 매각, 이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건 2002년 초에 8월쯤인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는 그때 2002년 8월이면 노무현 대통령 1년 차예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총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론스타의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그때 다 청문 과정에서 걸러졌던 건데 민주당이 그걸 다시 꺼낸다면 그건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이미 제기가 됐던 문제였고 또 고문료의 적정성 또 김현장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중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앞으로 좀 잘 해보자 협치를 잘 해보자 이렇게 뭐 전했다는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청문회 통과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일단 그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사인데 예. 새술은 새부대 그런 어떤 나름의 신선한 이미지를 좀 기대를 많이 국민들은 하셨을 텐데요. 이 새 부대의 헌술 담는 격이다. 이게 과거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거의 어떤 그 뭐 십수년 전에 뭐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역할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이다. 이 과연 잣대가 지금 시대 정신에 맞을까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예. 일종의 그 관치의 부활이다. 또 관료 국가의 완성이다. 기득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고착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여는 그런 총리로서 좀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국민들은 당연히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론스타 매각과 관련한 문제가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지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 안보의 하나의 상징 사건이거든요. 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조작했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안보의 과거 사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론스타 매각 관련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지킬 사령탑으로서 이 총리 후보자를 제시를 했는데 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예. 그 총리 후보자가 김현장의 고문료를 과다하게 받았다. 이 문제도 당연히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라는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고 과거의 그의 행적
그다음에 10여 년 동안의 민간인으로서 과연 국가의 경영에 적합한 새로운 감각을 얼마나 체득했는가 이런 문제를 날카롭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론스타 문제는 한덕수 지금 총리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청문회에도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한 이야기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치야말로 현 정부가 관치를 심하게 해서 지금 경제 민생이 국민들이 괴롭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고 그 관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관치를 하더라도 좋은 관치를 해야 되는데 관치에 많은 실패, 즉 정부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치를 최대한 좀 줄이고 민간의 창조성 활력을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김현장을 비롯해서 아주 대형 로펌에 가서 현재 얼마 받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후보자도 이제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해명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어떤 해명과 답변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좀 엇박자 혹은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윤 당선자의 50조 원 2차 추경 방침 여기에 좀 이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도 사실은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기자 출신인데 지금 윤 당선인은 50조 원을 굉장히 코로나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기존에 잡힌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정이 어려울 경우는 사실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국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제가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의 공보실장을 지냈고 본선 때는 후보의 상금 보좌역으로 일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재정을 막 남발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심을 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제대로 지키면서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가피할 때는 국채를 이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 예산이 1조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조 원 규모가 지금 600조 이상 늘어난 상황. 그다음에 추경을 현 정부가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제 기억에 지금 10번가량에서 150조가량의 소위 말해서 국가부채를 늘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윤석열 당선인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짤 때부터 나라 살림을 제대로 짜가지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추경을 남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선거 앞두고 뭐 추경 편성해서 돈을 뿌리고 그랬죠. 게다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사실 용돈조로 줬는데 지금 그게 그러면 국민에게 얼마나 쓰임새가 있었느냐. 우리 국민들도 정말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라. 내가 안 받아도 좋다. 이런 국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면서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을 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좀 정상화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재정 투입을 해서 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가급적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자, 아무래도 앞으로 두 사람의 호흡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호흡은 잘 맞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호흡이 잘 맞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재정 건전성의 문제는 지금 이제 국가 경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잘 방어를 했는데
가계 경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그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 일단 가뭄에는 댐의 물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경제가 자활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국가 경제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국가 경제는 건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국민 경제는 영양실조로 말라간다면 이게 건전한 선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 우리 대한민국이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가의 재정 지출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재난 지원에 대한 재정 지출이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썼어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자린고비 경제를 한 겁니다. 그 관료들이 자기들의 어떤 안정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가혹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새 정부가 약속한 50조 규모의 손실 보상 이걸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의제를 내놓고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어떤 총리 후보자가 가장 먼저 꺼내는 화두가 그 재정 건전성, 이게 잠그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민의 고통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총리 후보자가 어떤 그 이런 악역을 담당하고 그 자린고비를 맡고 이런 사람으로 내세워서는 곤란하고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 문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재정 문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을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 거는 그대로 갑니다. 예. 그걸 가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은 예산을 소위 불효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정이 어려울 경우에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일단은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과거 현 정부처럼 뭐 전 국민에게 줘서 뭐 가구당 1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어려운 분들에게 뭐 1,000만 원 이상의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들의 삶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의 기조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재정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는 소위 말해서 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했어요. 국가 부채 비율 40% 지켜라. 그 박근혜 정부에게 이야기했는데 예.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그 40%가 무슨 기준에서 나왔느냐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세금을 중히 여기고 그거를 꼭 필요할 것에 쓰는 이런 버릇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 정부는 자기 쌈짓돈처럼 썼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예. 재정을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에 두텁게 지원하는 이런 방침으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리에 이어서 비서실장에도 좀 경제를 잘 아는 그런 경제통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만큼 경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정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윤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통보다는 좀 노련한 정치인이 비서실장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건데요. 예.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우리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는 장제원 의원, 삼선 의원에 대한 당선인의 아주 신임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그 당선인은 장제원 실장과 또 대통령실에서 호흡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제원 실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여의도 국회로 돌아가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확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그런 뜻을 또 존중할 가능성도 있고 당선인이 정말 장제원 실장을 옆에 두고 국정 수행을 좀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면 또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생각을 접고 도와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청와대 기구는 축소가 되면서 수석 비서관들도 뭐 없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국회에서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예. 여러 가지 입법 등을 통해서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되겠지만 의석이 172석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당선인을 보좌할 비서실장은 좀 국회와도 야당과 특히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야당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예. 또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무게감이 있는 분이 사실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치 경험이 있고 정무 감각이 있는 어떤 중진급의 어떤 뭐 정치인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당선인은 경선 때부터 강조했지만 코로나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삶을 정상화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의 민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두텁고 그런 맥락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실장도 경제 경험이 있는 관료 출신으로 기용을 해서 총리와 호흡을 맞추도록 예. 뭐 할 거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것 또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요. 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좀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좀 조속히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조금 전에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자, 앞서 윤 당선인 측이 이전 비용으로 책정을 했던 게 496억 원,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가 이제 예비비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비용이 310억 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참 이전 비용을 제외한 금액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당선인의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 의제 설정이 이 팬데믹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국민의 어떤 총의를 모아야 할 이 시점에 마땅한 이슈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당선자의 의중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마지막 남은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청와대 당선자와 대통령님 간의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용산 집무실이 될 텐데 예. 2년 동안 의회 다수당은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사실상 이 협치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그 비서실장의 그 결정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포용성, 협상의 기술, 또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통령 당선자의 스타일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안 보여요. 상당히 좀 난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국민통합위원회 예. 이런 쪽의 인사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야당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국가의 어떤 국정 과제에서의 우선순위를 좀 국민적인 통합 의제들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예. 그런 분들로 좀 비서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2년 동안 전반적인 어떤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권유는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비서실장 자리가 좀 협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예비비 규모를 두고서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일단 윤 당선인 측에서는 큰 틀에서는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잘 협의가 이루어져 나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예. 이제 서로 간에 그동안에 이제 의견이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해가는 과정에서 예. 이제 접점이 찾아진 거죠. 근데 당선인 입장에서
496억 원의 ABB 승인을 원했지만 네. 현 정부는 뭐 안보 공백 뭐 이런 이유로 그걸 좀 덜어내는 그런 쪽으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고 아마 대통령 오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늦어도 모레는 열려서 ABB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확한 규모나 내역들이 이제 나오겠죠. 예. 아마 일단 한남동의 육참총장 공간을 지금 이제 새 대통령의 관저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돈이 한 25억 원으로 당선인 쪽에서 제시한 게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기재부 추산이었는데 그거는 반영이 될 게 틀림없고 네. 그다음에 용산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방부 지금 현 청사를 대통령실로 개조하는 이런 비용도 들어갈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합참에 한미연합사가 원래 있기로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이 그대로 있대. 예. 합참 내에서 일부 또 공간 재배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비용은 좀 뭐 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네.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연다면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호처가 들어갈 자리에 대한 비용은 아마 승인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지금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예. 조금 더 일찍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저는 현 정부가 새 대통령의 그 의지를 그리고 그분이 청와대를 결코 안 들어가겠다는 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종식을 5월 10일부터 하겠다는 그거였기 때문에 그 뜻을 수용을 해서 이왕 예비비 승인을 지금 내일 모레 해준다면 좀 더 일찍 해주는 게 좋았겠다. 물론 규모는 좀 예산의 규모는 줄이더라도 예. 좀 더 일찍 타협을 해서 승인을 해줬다면 새 정부가 좀 더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만시지탄의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8일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일단 김태흠 의원은 충남지사 출마로 가닥이 잡힌 것 같고 자, 4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선언을 예고했는데 자,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국민의힘 상황이 어떤가요? 저도 뭐 경선 때부터 우리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그 캠프의 자장 역할을 하셨고 당선인과의 여러 가지 신뢰관계 또 사실 이심전심의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제일 중요한 자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될 민주당과 협치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게다가 거대 야당이 됩니다. 그러면 당선인의 우중을 잘 알고 또 야당과 여러 가지 원만하게 대화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혜진, 김도욱 지금 3선 의원들도 도전을 할 생각이 있나 봐요. 그분들도 훌륭하신데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를 바랄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권성동 의원이 가장 적임자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경쟁을 하겠다면 경선이 되는 거고 네. 다른 분들이 그냥 그래 권성동 의원이 제일 낫다 이런 경쟁자가 인정을 한다면 추대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서 지금 당내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당내 경선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잡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민주당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예. 그 패배의 무력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런 어떤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것이 위기 시기에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조용한 호수에 돌이 된 것 같아요. 파장을 일으켰죠. 예. 그리고 많은 그 정당 내의 그 지지자들 또 향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는
뭐 앞으로 우리 그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네. 대선 시기에서 5% 격차로 그 서울시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의 그 원인이 있다면 그 해법은 뭐냐? 또 집 가진 사람들을 뭐 자극하고 종부세를 많이 내게 해서 선거에 진 거냐? 아니면 집 없는 사람의 집 정책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를 안 해서 발생한 문제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있어서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서울시장을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바라보는 전국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법을 놓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하나의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임종석, 이낙연 카드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럼 물 건너간 건가요?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을 하면서 국민들의 여론 또 당원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 후보 그 군을 놓고 있고 네. 거기에서 어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군가 어떤 총의가 모아진다면은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경기지사를 출마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데 이제 반면에 이제 유 전 의원과 그리고 송 전 대표가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경우는 일단 대선 때 대표로서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분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금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대선이 3월 9일 있었는데 3월 안에 다시 등장을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예.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일부 권유한 분들은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자숙의 시기를 가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일단 본인이 주소지를 이전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하니까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선 승리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원 외에서 어떤 행보를 할지 이제 고민하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또 경기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층 또 당원들이 경기 지역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은 분인데 여기를 왜 오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경찰이 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 여기에 대해서 정권 교체기에 좀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를 둔 수사다 이런 입장이 있고 반면에 시기를 떠나서 당연히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김혜경 이재명 배우자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 김혜경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사 감사를 철저히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예. 그 수사 자체와 압수수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할 의향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 형평성의 측면에서 예. 그러면 이제 그 김건희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이런 데 대한 수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가족은 범죄의 혐의로부터 면탈되느냐. 예. 그런 이제 의문을 당연히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대한민국 또 형평에 맞는 법치 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 내부의 문제 그를 먼저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타인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또 인의 예지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굉장히 표피적인 지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에 지금 민주당 소속인 최광욱 의원 이분이 고발을 해가지고
김건희 대표 그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로부터 몇 해 전에 경찰이 다 내사해서 소위 말해서 사건 종결한 거예요, 무혐의로. 그래서 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가 조작에 소위 말해서 주범으로 알려진 분은 이미 저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수사를 그렇게 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무혐의 처리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종결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혜경 씨는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고 네. 이거는 확실히 국민들께서 아셔야 네, 된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예. 뭐 소환 없는 수사였고 부실 수사였고 그러니까 혐의가 없기 때문에 소환할 아니죠. 이유가 없었던 정확하게 거고 지금 수사를 했어야 잠깐만요. 되는데 김혜경 씨의 경우는 부실 수사한 거죠. 네, 지금 뭐 자택에 대한 양측이 압수수색도 지금, 이루어지지 여러 않고 수사가 있습니다.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두 수사 모두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형평에 같다. 맞는 이렇게 두 수사가 분 다 필요한 말씀을 겁니다. 해주셨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간에. 알겠습니다. 현 정부가 여기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대표. 검찰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 깡통소리인데 무슨 관계상 말씀이세요? 여기서 네. 마치도록 검찰이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다 예, 임명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두 분과 검사 정치권 동일체입니다. 이슈들 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